누렁소와 검정소. 황희정승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답니다. 생각이 넓고 깊은 데다가 겸손했기 때문에 임금님도 백성들도 모두 황희정승을 마음 깊이 존경했지요. 황희정승의 이런 인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황희정승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황희정승은 길을 지나다가 밭을 갈고 있는 두 마리 소를 보았지요. 한 마리는 누렇고 한 마리는 검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궁금증이 떠오르지 뭐예요.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더 힘이 셀까? 힘이 세야 밭을 잘 갈 텐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황희정승은 소를 부리던 농부를 불렀어요. 왜 그러십니까, 선비님?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대꾸했지요. 저 두 마리 소 중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황희정승이 두 손을 입가에 대고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황희정승에게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황희정승 곁에 앉더니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황희정승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농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농부는 황희정승이 자기를 왜 그런 눈으로 보는지 알고 있었지요. 그는 또다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어요. 아무리 소라고 해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두 마리의 소 곁으로 돌아갔답니다. 농부의 말은 오래도록 황희정승의 마음속에 쩌렁쩌렁 울리며 맴돌았어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농부가 일깨워준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겠다. 거위가 삼킨 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허허,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구나.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주었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이다.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헛간에서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어요.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지요. 허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구나.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로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제 진주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느냐?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더니 진주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라 이놈.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지 않소? 그러고는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지요.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어요.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고 했지요.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 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 똥을 막대기로 헤쳐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진주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어요. 왜 진즉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의 말에 나그네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것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소년과 어머니. 아주 먼 옛날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산에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소년은 이국리 저국리를 하였어요. 어느 날 소년은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불편하셔도 참고 이곳에 숨어 계세요. 그 뒤 날마다 소년은 어머니가 계신 동굴로 음식을 날랐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소년의 마음은 큰 슬픔으로 차올랐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조기를 사다 드리자. 소년은 나무를 판 돈을 쥐고 장으로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러게 말일세. 구멍이 구불구불 뚫린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깰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워.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와 아래를 어떻게 구별하지? 마지막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크기가 똑같은 암소 두 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라는 건데 누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년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글쎄, 중국 사신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가져왔단다. 만약 못 풀면 귀한 물건들을 중국으로 잔뜩 보내야 한다는구나.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조기를 구워 남의 눈에 띌세라 살금살금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늙은 어머니는 소년을 반겨 맞았어요. 얼굴색이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아니에요. 소년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내 눈은 못 속인다. 어서 말해 보려무나. 할 수 없이 소년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어머니는 소년의 귀 속에 소곤소곤 무언가를 열심히 말해 주었어요. 소년은 그 길로 헐레벌떡 대궐로 달려가서 임금님에게 아뢰었지요. 제가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어요. 네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때 중국 사신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지요. 어린 꼬마 주제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냐?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고 보시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꼬마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거라. 먼저 소녀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아 개미 허리에 실의 한 끝을 메었어요. 그러고는 구슬의 반대쪽 구멍에 꿀을 발랐지요. 개미는 실을 맨 채 꿀 냄새를 따라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반대쪽 구멍으로 기어 나왔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이 손뼉을 쳤어요. 중국 사신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소녀는 빙긋 웃더니 나무를 물에 띄었어요. 그러자 한쪽이 물에 잠겼어요. 자, 보십시오. 물에 잠기는 쪽이 밑동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손쉽게 풀었지요.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소녀는 가지고 간 싱싱한 풀을 두 암소 앞에 놓았어요. 한 암소가 먼저 풀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동안 다른 암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먹는 이 암소가 바로 어미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으니까요. 임금님은 중국 사신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보시었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총명한 소년이 많다오. 자, 그러니 어서 물러가시오. 네 덕분에 나라의 걱정거리를 말끔히 해결하였구나. 그 상으로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소녀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의 늙으신 어머니이십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산속에 모셔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효성스런 자식이라. 그래, 앞으로 이 나라의 부모를 버리는 나쁜 풍습을 당장 없애도록 하겠다. 그 뒤로 백성들은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루왕의 의리. 옛날 옛적 한 임금이 살았어요. 이 임금님은 노루 사냥을 즐겨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산에 노루를 잡으러 갔지요. 노루를 잡아도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마구 잡았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신명나게 잡는지 한번 사냥을 갔다 오면 노루를 산더미만큼 잡아왔어요. 산더미만큼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러고도 남아서 노루고기가 대궐의 지천으로 깔렸지요. 먹다 남은 노루고기가 사방에 깔려 파리가 꿰고 썩어나는 지경이었어요. 이래 놓으니 죽어나는 것은 노루나라 노루들이지요. 산에 사는 노루들도 나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사람 나라 임금이야 재미삼아 노루를 잡지만 노루나라 노루들이야 어디 그럴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지요. 게다가 노루 사냥을 나왔다 하면 한꺼번에 몇십 마리고 몇백 마리고 잡아가니 이러다가는 온 나라의 노루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노루나라 노루왕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것 참 큰일이 나도 여간 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두어도 호랑이다 늑대다 해서 노루를 잡는 짐승이 좀 많을까요? 그런데 사람마저 노루 씨를 말리려고 하니 낭패였지요. 호랑이나 늑대 같은 산짐승은 그나마 딱 저희 먹을 만큼 한두 마리씩만 잡아간다지만 이 사람이라는 짐승은 어찌 생겨먹은 것이 먹든지 남든지 재미삼아 자꾸 잡아대니 기가 막혔어요. 힘만 세다면야 까짓것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일 반이니 대판 싸움이라도 붙어본다지만 노루 형편에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해 노루왕이 사람 나라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지요. 임금님, 우리 노루를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노루 씨가 마르고 말 겁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무슨 수로 노루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 사냥을 그만둬 주십시오. 그래만 주시면 임금님 반찬거리로 한 달에 한 번씩 노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나라 임금님이 들어보니 그도 그럴듯 하거든요. 노루 씨를 말려버리면 사냥도 못하고 노루 고기도 못 먹을 것 아니에요. 그보다는 노루왕이 보내주는 노루를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마리 가지고는 입에 붙일 것도 없겠어요. 안 된다. 한 달에 한 마리로는 어림없다. 그러면 보름에 한 마리씩 보내드리지요. 그것도 안 돼. 열흘에 한 마리씩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적어. 할 수 없군요. 닷새마다 한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 그 대신 그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흥정을 하고 노루왕이 산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노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했지요. 사실은 사란나라 임금을 만나 이만저만한 약속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끼리 제비를 뽑아서 닷새마다 한 마리씩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 노루 백성들도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거든요. 어차피 사람과 싸워 못 이길 바에야 사냥을 당하는 것보다는 저희 손으로 한 마리씩 바치는 게 낫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닷새마다 한 번씩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내었어요. 그러니 사람 나라 임금도 사냥을 안 오더래요. 사냥을 안 오니 전에처럼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사는 일은 없어졌지요. 그런데 하루는 제비 뽑기를 하니까 한 암노루가 턱 뽑혔는데 이 암노루가 울면서 하는 말이 노루왕님, 제가 죽는 건 원통하지 않으나 제 뱃속에 새끼가 들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새끼를 낳을 텐데 부디 새끼를 낳은 뒤에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참 딱하게 되었지요. 이미 제비는 뽑아놨지 암노루 사정은 딱하지.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노루를 보고 누가 이 암노루 대신에 죽으러 가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노루가 없어요. 나서면 죽을 판인데 어느 노루가 선뜻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루왕이 나섰지요. 노루왕이 암노루 대신 죽으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 나라 임금이 턱 보니까 그날은 노루왕이 죽으러 왔거든요. 이번에는 네가 제비에 뽑혔느냐? 그게 아니라 새끼 뺀 암노루가 뽑혔는데 그 암노루가 새끼를 낳고 죽도록 해달라고 빌기에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다른 노루를 보내지 왜 네가 왔느냐? 너는 왕이 아니냐? 왕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백성들 목숨을 지키는 게 왕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 나라 임금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짐승 나라 왕의 의리가 저렇거늘 하물며 사람 나라 임금이 되어가지고 새끼 뺀 짐승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산 것이 부끄럽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마음을 아주 고쳐먹었어요. 노루왕을 잘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노루를 절대 안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루나라 노루들은 걱정 없이 잘 살았대요. 삼부자의 곰잡기. 혹시 삼부자 곰 잡듯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아버지 김서방과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삼부자는 땅이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돈이 없어 장사를 하지도 못했지요. 오로지 산으로 가서
짐승 사냥을 하며 겨우겨우 살았더래요. 그런데 몸집이 크지도 않고 좋은 무기도 없는 산부자가 노루나 사슴, 토끼 같은 작은 짐승뿐만 아니라 멧돼지나 곰 같은 무서운 짐승도 척척 사냥해 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산부자를 항상 신기해 했답니다. 김서방네 산부자가 몽둥이만 들고 어떻게 그 날쌔고 무서운 곰을 잡는지 참 신기할 노릇이야. 그러니 말일세.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으련만. 그런 소리 말게나. 산짐승이 달려들어 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세고 겁이 없기로 소문난 칠성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김서방네 산부자의 곰 잡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김서방네 산부자가 손에 몽둥이 한 개씩을 들고 곰의 굴 앞으로 가서는 웅소나 웅소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커다란 곰이 큰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달려나왔지요. 그때 첫째 아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곰의 머리를 몽둥이로 쿵 하고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난 곰이 앞발을 번쩍 들어 첫째 아들을 깔고 앉았을 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곰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러니 곰이 먼저 깔고 앉아 할퀴려던 첫째 아들을 내버리고 둘째 아들을 깔고 앉았지요. 이번에는 보고 있던 김서방이 달려들어 곰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곰의 머리를 내리치고 깔리우고 내리치고 깔리우고를 한참 동안 반복하고서야 곰이 피를 흘리며 쿵 하고 쓰러졌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이는 산부자가 힘을 합쳐 곰을 잡는 모습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곰을 잡아다 팔고 잡아다 팔다 보니 가난했던 김서방네는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어요. 힘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칠성이는 산부자가 곰을 잡아 부자가 된 것이 부러웠어요. 그리고는 그깟 곰 사냥 나도 3명이서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하고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워 김서방네가 곰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칠성이는 이때다 싶어 김서방과 둘째 아들을 찾아갔지요. 요사이는 어찌해서 곰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곰 사냥을 가려면 우리 산부자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첫째 아들이 없어 가지 못한다네. 김서방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시지요. 이 주먹으로 내리치면 그까짓 곰 한 마리쯤이야 단번에 죽어 넘어지지요. 칠성이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아니될 말일세. 자네가 아무리 기운이 세더라도 곰만큼 기운이 세지는 못할 것 아닌가. 그 기운을 믿어가지고는 안 될 일이지. 김서방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하니 약이 오른 칠성이가 어째서 안 됩니까? 제가 첫째 아들만큼 사냥을 못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사냥이야 잘하든 못하든 이 노릇은 우리 산부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남과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야. 꼭 산부자라야 돼. 하고 대답했어요. 칠성이는 김서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왜요? 산부자가 아니면
곰이 때려도 죽지 않습니까? 하고 또다시 물었어요. 딴 사람이 때린다고 곰이 죽지 않을 리야 있겠는가? 때리기만 하면 곰을 죽일 수 있고 말고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곰 사냥은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 살기로 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일세. 친부자간이나 형제간에는 아무리 무섭고 위험하더라도 나 하나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자꾸 달려드니까 나중에는 곰을 잡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디 그러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야. 이제는 알아들었는가? 김서방이 이렇게 말하며 칠성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칠성이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먼저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지요. 꼭 친부자간, 친형제간 같이 마지막까지 싸우지요. 어서 갑시다. 하며 당장 손목을 끌듯이 서둘렀어요. 이리하여 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곰의 굴 앞에 도착했어요. 웅소나, 웅소나 하고 소리를 지르니 황소만한 곰 한 마리가 달려나왔어요. 칠성이가 남보다 먼저 달려들어 몽둥이로 곰의 머리를 내리치니 곰은 조그만 눈을 흡뜨고 달려들어 칠성이를 깔고 앉았지요. 이때 김서방이 달려들어 곰의 머리를 내리치니 곰은 칠성이를 놓고 김서방을 깔고 앉았어요. 또 그 틈에 둘째 아들이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칠성이가 2번을 곰에게 깔리고 나니 어찌나 무섭던지 처음 먹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죽을까 겁이 나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칠 뿐 다시는 달려들어 싸우지 못하였어요. 김서방과 둘째 아들은 칠성이가 빠져나갔는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불이 번쩍 일도록 달려들어 몽둥이를 내려치고 깔리고 내려치고 깔리고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곰을 때려 눕혔어요.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된 김서방은 가쁜 숨을 헐떡이며 이번에도 죽이기는 죽였다마는 어째서 차례가 이다지 잦으냐 하며 둘째 아들을 돌아보았어요. 글쎄요, 오늘은 전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하였지요. 칠성이는 그제야 자신만만해하던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곰을 잡으러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금덩이를 버린 형제. 옛날 한 마을에 사이가 아주 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마을에서도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였지요. 형님, 오늘은 피곤하실 텐데 쉬도록 하세요. 밭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제도 일을 네가 더 많이 했는걸. 너나 들어가 좀 쉬어라. 형은 동생을 남겨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을 본 마을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자네들처럼 서로 아끼고 사는 형제도 없을 걸세. 그럼 그래야지. 동생은 서둘러 형의 뒤를 쫓아갔어요. 힘들게 형님 혼자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 나도 가서 함께 일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형제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만치 앞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길바닥에 무엇이 반짝거립니다. 그렇구나. 저것이 대체 뭐지? 형님, 우리 어서 가봅시다. 두 사람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재빨리 걸어갔어요.
형제는 반짝거리는 것을 주었어요. 준 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형이 놀라서 소리쳤지요. 아니, 세상에 이것은 금덩이가 아니냐? 분명히 금덩이입니다, 형님. 2개씩이나 떨어져 있다니 설마 꿈은 아닐 테지? 형제는 사이좋게 금덩이를 1개씩 나누어 가졌어요. 2사람은 서로 금을 가슴에 안고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형님, 이제 우린 부자가 된 겁니다. 신이 나서 말하는 동생을 보자 형은 좋아서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금덩이 덕분에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이제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가벼웠어요. 마치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강이 나왔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탄 형제는 두둥실 떠가는 배 안에 앉아 서로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래도 내 것보다 형님의 금덩이가 더 큰 것 같아. 아우의 금덩이가 내 것보다 큰 것이 분명해.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미워하는 마음이 새싹처럼 뾰족 솟아났지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강물 속으로 무언가를 휙 던졌어요. 형이 깜짝 놀라 외쳤지요. 아니, 너 지금 금덩이를 버린 것이냐? 예, 이 금덩이는 형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나쁜 물건입니다. 형님 금이 제 것보다 큰 것 같이 생각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물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자 이번엔 형이 일어나 금덩이를 멀리 던졌어요. 형의 금덩이도 시퍼런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네 말이 맞다. 나도 아우의 금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더구나. 셈이 나서 은근히 네가 미운 마음도 들었지. 나도 이리 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금덩이는 없어도 된다. 형제는 하하하 소리내어 웃었어요. 강물도 출렁출렁 춤을 추며 사이좋게 형제를 반기는 것 같았답니다. 이왕 죽을 몸. 옛날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몹시 사치스러운 취미를 가진 이 부자의 집에는 여러 가지 값나가는 물건이 많았어요. 자개로운 무늬를 박은 옷장이며 장식장이며 반다지도 비싼 것이었고 뒤주며 찬장도 여간 값나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또한 부자의 방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12폭 병풍이며 비단 보료와 안석이 있고 벽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림과 글씨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부자가 쓰는 물건 또한 모두 값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운수저며 금잔이며 온갖 그릇들 역시 한결같이 값진 것이었지요. 그 많은 값진 물건 중에서도 부자가 가장 아끼는 것은 술병이었어요.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이 그려진 그 술병은 보기에도 기품이 있었는데 부자는 식사 때마다 그 술병에 술을 담아 반주를 즐기곤 했답니다. 이 술병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지. 부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술병을 감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부자는 이 술병을 어찌나 아끼는지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겠지요. 그 술병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의 부인인 마님과 갑순이라는 여종뿐이었답니다.
갑순이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종노릇을 해온 아이로 성품이 착한 데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여 누구에게나 귀염을 받았지요. 일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여 어려운 일도 실수 없이 하는 것 또한 갑순이의 장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술병도 갑순이만은 만지도록 허락했던 것이지요. 갑순아, 이 술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지. 이 술병을 다룰 때는 각별히 조심하거라. 만약 네가 이 술병을 깨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부자는 이렇게 엄포를 놓곤 했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갑순이는 어느 날 그 술병을 깨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갑순이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술병을 씻고 있을 때 웬 생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왔지요. 쥐는 갑순이를 보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더니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갑순이의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침착한 갑순이었지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부자가 그렇게도 아끼던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갑순이는 제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에구머니, 이를 어쩌나? 갑순이는 벌벌 떨면서 깨진 병 조각만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눈앞에는 무섭게 성난 주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갑순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지요. 갑순이가 소리내어 울고 있으려니까 마님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쩌다가 이 술병을 깼단 말이냐?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순이는 더욱 흐느껴 울었어요. 마님, 이제 저는 어쩌지요? 주인 어른께선 이 술병을 깨뜨리면 죽을 줄 알라고 늘 이르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지 않고 설마 너를 죽이기야 하겠느냐만 워낙 극진히 아끼던 것이니 걱정이로구나. 혀를 끌끌 차며 깨진 병조각을 바라보던 부인은 갑순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무 걱정 마라. 너는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마님, 오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모른 채 하거라. 갑순이는 마님이 고맙기도 하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기도 해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마침내 저녁상을 올릴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마님이 새 술병 하나를 꺼내왔지요. 이건 지난번 것보다 더 아껴서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갑순이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새 술병까지도 깰 뻔했어요. 이윽고 갑순이가 부자 앞에 저녁상을 놓았지요. 여느 때처럼 술잔에 술을 따르려던 부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아니, 이건 내가 깊이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꺼냈소? 지금까지 쓰던 술병도 이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오. 그러니 어서 술병을 바꿔 오시오. 너무 노여워 마세요. 실은 제가 실수로 그 술병을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마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소이다. 내 부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시오. 부자가 서슬이 펄에서 날뛰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갑순이었어요. 갑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지요. 주인 어른, 잘못했습니다.
그 술병을 깬 사람은 마님이 아니옵니다. 사실은 제가 부주의해서. 뭐시? 네가 깼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가뜩이나 화가 난 데다가 자기 아내가 종과 짜고 자기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화가 나서 외쳤어요. 요망한 것 같으니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 귀한 것을 끝내 깨뜨렸단 말이냐. 술병을 조심스럽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가 나타나서. 듣기 싫다. 아무튼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부자는 매섭게 소리쳤어요. 그때 갑순이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지요. 주인어른, 큰 잘못을 저지른 종으로서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순이는 부자의 밥상에 놓인 새 술병을 집어들어 내동댕이 쳤어요. 술병은 산산 조각이 났지요. 부자는 너무나 놀라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마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냐?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부자 내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는 실수로 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노여워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그래도 네 신세가 가엾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었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천하의 고약한 계집애였구나.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는 네가 죽는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때 갑순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원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병을 깨면 죽는다는 건 오래전부터 주인 어른과 약주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술병 하나를 깨나 두 개를 깨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생각하는 것이 무엄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부자는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주인 어른, 아시다시피 제가 새 술병을 깬 것은 일부러 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 대체 그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만약 제가 새 술병을 깨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술병을 깨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 차라리 새 술병을 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좋은 일이 되겠지요. 갑순이의 설명을 들은 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몹시 감동한 얼굴로 말했지요. 허허, 평소에 네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마음 씀씀이가 깊은 줄은 몰랐구나. 얘야, 내가 홧김에 죽을 각오를 하라고는 했다만 나도 술병 하나로 네 목숨을 끊을 만큼 비정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끼는 술병 두 개를 네가 다 깨버려서 섭섭하기는 하다만 오늘 일로 나는 깨달은 것이 많구나. 좋은 물건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지. 앞으로는 좋은 물건에 집착하는 걸 삼가도록 하마. 부자는 갑순이의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답니다. 자기가 아끼던 술병을 깨서 화를 냈지만 갑순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갑순이를 용서하고 마음씨 곱고 현명한 갑순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오래도록 잘 보살펴 주었어요. 갑순이도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며 부자 내외를 더 잘 따랐답니다.
심리국을 끓인 농부.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어요.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쑤어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지요.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시면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갚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굽실굽실 절을 하며 반달만한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농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지요.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요.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답니다.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지요.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워낙 농사가 안 되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내일이 바로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심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심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어요. 어르신, 심리국이라니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지요. 하여튼 심리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농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지요.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어요.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심릿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심릿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심릿국이요? 농부는 방바닥에 내려앉을 듯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옆에서 잠자던 막내 쇠돌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은 우는 동생을 달래려고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심술쟁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지요.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오리,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느냐? 오리 2마리를 잡아 끓이면 심릿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오리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심릿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맞다,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답니다.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1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소리였지요. 늙은 어부는 울고 있던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어?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에이고 고약한 부자 영감.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구려. 마침 오늘 그물에 오리 2마리가 걸렸으니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2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답니다.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심릿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지요. 노랫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르신, 심릿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떡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어요. 뭐? 심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 빚을 때우려는 수작이냐? 도둑놈 심보로구나.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심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심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심리국이 아닙니까? 이 심리국을 끓이려고 오리 2마리를 잡는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내다가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탕탕 치며 구시렁거렸어요. 요놈의 오리들, 요놈의 오리들. 상 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요. 오성과 한음. 감히 먹음직스럽게 익었던데 왜 안 따고 있니? 한음이 오성의 집에 놀러와서는 말했어요. 그래? 몰랐어. 하인들에게 감을 따라고 해야겠다. 오성은 하인을 불러 감을 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하인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어요. 도련님, 감은 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담 안쪽의 감은 다 땄는데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에 열린 감은 옆집 하인들이 못 따게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감나무는 분명 이 집의 것인데? 한음이 발끈했어요. 옆집에는 권철 대감이 살았는데 대감은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의 아버지였어요. 가족 모두의 성품이 곱고 훌륭했지만 어째 하인들은 하나같이 심술궂었지 뭐예요. 옳지, 좋은 생각이 있어. 한음이 오성에게 귓속말을 하였어요. 오성은 옆집으로 가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대감의 방문 앞에 서서 안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요. 대감어른, 앞으로 제가 하는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성은 주먹을 꽉 쥐고 방문을 향해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창호지가 뻥 뚫리며 오성의 주먹이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무슨 짓이더냐? 대감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는 옆집의 도령입니다. 그런데 이 주먹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의 것이지. 오성의 물음에 대감이 대답했어요. 제 것이 맞지요? 그런데 대감댁 하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감나무는 저희 집 것인데 담을 넘어온 가지의 감은 자기들 것이라고 못 따게 합니다. 오성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은 껄껄 웃으며 밖으로 나와 하인들에게 일렀답니다. 얘들아, 감나무는 옆집의 것이니 그 가지도 옆집의 것이고 가지에 달린 감도 옆집의 것이니라.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가지에 달린 감을 모두 따주었어요. 오성과 한음은 집으로 돌아가 잘 익은 감을 맛나게 먹었답니다. 진정한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서 날만 새면 밖으로 나가 밤늦게 돌아왔지요. 게다가 친구들을 대접하느라고 돈을 낭비하는 것을 예사롭게 여겼어요. 아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다 놓고 타일렀지요. 얘야, 보아하니
요즘 글 공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구나. 어째서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만 돈단 말이냐? 아버지, 여러 친구들이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야속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얘야,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란다. 웃는 얼굴로 어울리는 친구는 많아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드문 법이지. 혹시 너의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이 너에게 대접받는 것에 재미를 들여서 그러는 것은 아니냐?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친구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결심하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었는지 이 아비가 시험을 해보아도 되겠느냐? 참, 아버지도.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으셔서 우리들의 우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하지만 좋습니다. 이 기회에 저의 친구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시험을 해보자꾸나.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그날 밤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적에 쌌어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그것을 둘러매게 하고 집을 나섰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맨 먼저 아들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보아라. 나는 멀찍이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겠다. 아들이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친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아들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지요. 이보게, 일이 급하게 되었네. 나를 좀 도와주게. 사실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그래서 여기 시체를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게. 뭐라고? 시체를 가지고 왔다고? 이거 왜 이러나?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냉큼 내 집에서 사라지게. 이보게, 우리는 친구 아닌가?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 아들은 다시 한번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런 말 말게. 나는 살인자를 친구로 둔 적이 없네. 여러 말할 것 없으니 당장 사라지란 말일세. 아들의 친구는 냉랭하게 대문을 닫아 걸었어요. 아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섰지요. 잠시 후 아들은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문전박대를 당하였지요. 그 뒤에도 몇 집을 더 찾았으나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되었답니다. 아들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다니며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이번에는 내 친구를 찾아가 보자꾸나.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적에 싼 돼지를 둘러매고 아들이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아버지가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아버지의 친구가 나왔어요. 이 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건가? 사실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을 받으러 왔네. 여기 그 사람의 시체가 있네. 저런, 자네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어쨌거나 어서 들어오게나. 그리고 너무 걱정 말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 걸세. 나 때문에 공연히 자네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일세.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정말 고맙네. 자, 어서 들어오래도.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 너무 걱정 말게나. 아버지의 친구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살인을 했다는 친구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는 거적에 쌓인 것을 번쩍 둘러매고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이보게 미안하네. 내가 잠깐 장난을 쳤다네. 그 거적에 쌓인 것은 시체가 아니라 돼지라네. 내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네. 뭐야? 이런 짓궂은 친구 같으니. 으휴, 그나저나 여간 걱정이 아니었는데 장난이라니 안심일세. 아버지의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지요. 얘야, 이리 나와서 인사 엽죽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우리의 우정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다네. 자, 돼지고기를 요리하면 제법 좋은 안주가 될 테니 술이나 한잔 하세.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었답니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지요. 너도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친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요. 친구를 날마다 만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라. 형편이 좋을 때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많으나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는 많지 않은 법이지. 그것은 신의가 깊은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교훈 삼아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친구의 새끼줄과 엽전.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살았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지요. 하지만 둘 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어느 대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어린 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다는 말이냐? 나중에 좀 더 크거든 오거라.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가 대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와 길동이에게 나무를 한 단씩 해오라고 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무단을 살펴보았지요. 하나같이 쭉 고르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은 그제야 복동이와 길동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동이와 길동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겠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날까지 부려먹는군. 난데없이 새끼줄이 뭐야? 길동이가 토달거렸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길동이를 달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 없으니 너나 해라. 길동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을 꼬았어요. 굵기가 고르고 가는 새끼줄을 기다랗게 꼬았지요. 길동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복동이는 이미 새끼줄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길동이는 복동이의 새끼줄을 보고 대감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동이도 새끼줄을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길동이가 꼰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다음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에게 갔어요. 수고했다. 그 새끼줄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들고 있는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거라.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복동이와 길동이는 의아했지요. 아,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지 않고.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줄에 엽전을 하나하나 꿰었어요. 새끼줄을 가늘고 고르게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깰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전을 제대로 깰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복동이처럼 정성껏 새끼줄을 꼴걸. 길동이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